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현대자산운용 조상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 오늘 그 주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주식 이 관련 일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경력 소개를 길게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길게 말씀드릴 경력까지는 아닌데 저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한 18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운용사들은 여러 군데를 다녔고 지금 현재는 현대자산운용에 조인한 지 한 5개월 정도 된 상황입니다. 자산운용사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자산별로 운용하는 업무들이 다른데 주식, 채권, 뭐 대체 등등 있죠. 저는 주로 이제 주식 쪽에 관여를 해서 운용을 해왔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건 뭐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일을 18년 정도 해온 상황이고,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시는 그 펀드 매니저의 이미지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에서 공유 씨가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펀드 매니저, 악덕 펀드 매니저로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씁쓸하긴 하지만 어쨌든 운용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저는 기관 자금들을 주로 운용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무슨 일 하는 거지? 심지어 뭐 저희 가족, 뭐 저희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뭐 장인 어른 장모님도 사실은 제가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식을 운용하고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뭐 여기 나와주신 많은 훌륭한 분들과는 달리 책을 써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굳이 내세울 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본업으로서 그냥 밥벌이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주식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셨는데 영화 부산에서 나오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정말 옛날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일반 아무것도 주식에 정말 말 그대로 주자도 모르는 주린이 분들, 저를 포함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요즘은 투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ETF에 대한 개념도 웬만한 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ETF가 전문가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주식만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의 투자 영역이 된 것처럼 그 말씀하신 그 펀드 매니저에 대한 그 이미지도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에 와 공부 진짜 많이 했겠구나, 주식에 대해서 정보가 많겠구나, 저 사람 많이 배워야겠구나 라는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런 인식이 강한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제 옛날에 그런 인식이었단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최근까지도 그 이제 예를 들면 지인분이 너 무슨 일 해? 그래서 펀드 매니저 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한테 가입 좀 할 테니까 어디를 어떻게 가입하면 돼? 그래서 이거 설명을 다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일반인 분들은 증권사에서 이렇게 자문해 주시는 그런 것도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한 1,000만 원 가입해 줄게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입하면 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가끔 있었거든요. 되게 고마운 분 아니신가요? 고마운 분인데 그냥 증권사나 은행에 가셔서 추천해 주시는 좋은 상품을 가입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X가 작으니까. 아니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요즘은 다 자문이 그 증권사 앱을 통해서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자문이나 이런 그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전혀 종목도 못 고르겠고 선택하기 어려울 때 오히려 그 투자에 대해서 더 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왔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최근 이슈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하나 해볼까 해요. 며칠 전에 미국의 그 신용 등급 하향됐습니다. 다행히 사실 시장에는 별로 그 여파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일 최근 이슈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자주 나왔던 이슈거든요.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위기.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면 정치권의 약간 그 알력 다툼 이런 것들로 비롯된 거고, 이런 이슈가 항상 나오는 근원적인 이유는 미국의 부채가 많고 최근엔 또 금리까지 급등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재정이 좀 악화될 우려가 크다,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거는 미국 의회에서 이제 결국에는
또 타결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국가 디폴트 뭐 이런 뭐 미국이 디폴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는 그냥 통상적으로 나오는 정치권에서 발생된 이슈일 뿐이다.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 이런 이슈 나왔을 때는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도 막 큰일 난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약간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저 별거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 신용등급 강등 위기는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최고 등급 이 트리플 A는 유지를 했습니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 봤을 때도 크게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어떤 큰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뭐 방금 얘기했듯이 부채, 네. 그다음에 금리, 또 재정 문제, 네. 디폴트까지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이슈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며칠도 안 돼서 그냥 바로 하루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시장 폭등했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저께 CPI가 발표되면서 완전 바뀌었죠. 분위기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지나갔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자꾸 이런 이슈를 계속 쓸데없이 만들어내느냐. 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일 듯한데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논쟁이나 이런 뭐 정치적인 힘의 다툼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른 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국가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거를 우리가 좀 고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걱정 안 하는 건 미국은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잖아요. 달러를 계속 찍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동남아나 심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신용등급 하향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좀 반응할 것 같아요. 야, 한국 지금 재정 상태 문제 있어? 이렇게 나오겠지만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데 상관없습니다.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건 말건. 물론 단기적으로 그들도 약간의 혼란은 올 수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큰 이슈는 아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부장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자산운용에서 네. ETF 상품 이번에 출시하신다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이것 때문에 나왔잖아요. 네. 상품 이야기 하실 기회를 좀 드릴까 하는데 네. 먼저 어떤 상품 출시하시는지 간략히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예, 저희 현대자산운용 ETF 브랜드는 유니콘이라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구독자분들이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현대 유니콘스라는 야구단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이번에 제가 원래는 LG 트윈스 팬인데 제가 진짜 96년 7년도부터 LG를 버렸어요. 왜냐면 94년도에 마지막 우승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 실망을 많이 안겨가지고 제가 진짜 애정을 갖다가 여기에 나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된다 해서 제가 LG를 버렸습니다. 근데 감격스럽게도 얼마 전에 29년 만에 우승을 했죠. 저희 스튜디오가 바로 앞이라서 사실 맞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 그날 퇴근하는데 막 불꽃놀이 나오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 근데 그 LG 트윈스를 29년 만에 우승시키신 염경엽 감독님이 현대 유니콘스 선수셨었습니다. 당시 원래 선수셨다가 이제 플레이어에서 감독으로. 그다음에 뭐 중간에 넥센 감독도 하시고 뭐 여러 패스를 코치도 하시고 왔는데 여기 LG에서 우승을 하신 거죠. 거의 30년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9년 만에. 야, 잠실이 난리가 안 날 수가 난리 없겠다. 나죠. 그래서 유니콘의 저력이 있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유니콘 얘기 하다가 야구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1월 21일 날 상장합니다. 유니콘 생성형 AI 강소기업 액티브 ETF를 상장하게 되고요. 작년에 1호 상품 유니콘 R&D 액티브 ETF에 이어서 두 번째 상품입니다. 이 내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제가 뒤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생성형 AI 시장을 저희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시장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다 라는 거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특별히 ETF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생성형 AI 산업은 이제 많이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이름을 좀 나름 좀 재미있게 포인트를 붙이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강소기업이라는 틀을 딱 씌우셨는데 어떤 뜻인가요? 어떤 의미신가요? 강소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작지만 강한 기업 이런 거를 떠올리실 수 있겠는데요.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저희 펀드에 가입해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회사의 이 대표 펀드가 현대 강소기업 펀드라고 국내 중소형 주식형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가 저는 감히 한국을 대표하는 중소형주 펀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 펀드 평가사에서 평가하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3년, 5년 1위입니다. 수익률로. 수익률로 1위고 거기 보시면 이제 그 펀드 닥터에서도 이제 펀드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뭐 모닝스타라는 해외 펀드 평가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별 5개짜리면 최고 등급의 펀드 이런데 국내에서는 태극기로 붙어 있어요. 태극기 5개를 받은 펀드이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이제 호텔 여행 가서 호텔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5성급이 있죠. 4성급, 3성급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3성급은 가격은 좀 중저가고 뭐 괜찮다. 5성급은 너무 비싸. 근데 서비스가 너무 좋아. 계속하고 음식도 잘 나와.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 펀드 등급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변동성 대비 수익률로 따지거든요. 수익률만 아무리 높아도 등급이 높은 게 아니고요. 변동성도 낮으면서 수익률도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펀드 평가사 공인된 펀드 평가사에서 펀드 등급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저희 현대 강소기업 펀드는 5개의 등급 별 5개를 받고 있는 펀드이다. 그래서 그 강소기업의 그 DNA를 살려서 저희가 생성형 AI 강소기업 ETF를 내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 좋은 정보 몇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생겨서 펀드 먼저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또 좋아야 된다. 그 사실 그 2000년대 초반에 펀드 연품 엄청나게 불었다는 말이에요. 저도 계좌를 그때 만들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금융위기 생기면서 쭉 빠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ETF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원래 이제 자산운용사니까 펀드로 많이 시작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ETF 상품도 이제 새로 이제 그 추세에 맞춰서 같이 하신 건데 그 펀드하고 ETF의 비율이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으세요, 회사에서는? 저희는 거의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펀드고요. ET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상장한 유니콘 R&D 액티브 ETF 한 종, 1종이 있고 이번에 상장하게 되면 2종이 되니까. 근데 대다수의 저희가 이제 기관이나 이 개인 고객들이 가입하신 펀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펀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ETF는 저희가 이제 거의 첫 발을 내디딘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질문 해볼게요. 그럼 강소기업 펀드와 이번에 출시되는 생성형 AI 강소기업 액티브 ETF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중소형주 펀드인 현대 강소기업 펀드와의 관계는 나중에 이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 설명서나 이런 걸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소기업 펀드를 일부 복제를 합니다. ETF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대표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 중에 생성형 AI 관련한 산업 아니면 종목들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 종목들을 저희 생성형 AI 강소기업 액티브 ETF가 똑같이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펀드에서 그 종목을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한다 아니면 안 좋게 본다 해서 편출을 하게 되면 저희 ETF에서 똑같이 편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러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어서 다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강소기업이면 그 중소형주잖아요. 반도체로 치면 이제 소부장 기업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중장년층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소부장이나 이런 그 중소보다는 대장주 위주로 말씀을 드려요. 50대 이후의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산을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위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소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강소기업 펀드의 경우에 5년 누적 수익률이 연환산으로 따지면 한 26%씩 됩니다. 5년간 그래서 한 130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중소형주는 위험하다. 물론 위험이라는 이 정의 자체를 변동성으로 정의를 하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건 주식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고 이 변동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변동성을 좀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중소형주 변동성이 높은 애들끼리 모아놨다. 근데 포트폴리오로 짜여진 이 하나의 이 포트는 변동성이 다 높긴 하지만 특정 종목에서
변동성이 위로 튈 수도 있고 아래로 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해지가 되면서 전체적인 포트로 안정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중소형주 단일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담아서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포트가 하나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형주가 안전하다. 라는 이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아, 그 죄송합니다. 그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작년 하락장에 증명이 됐죠. 맞습니다. 네. 뭐 테슬라 거의 뭐 마이너스 80까지 빠졌었죠. 108달러인가 107달러까지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130달러까지인가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고점 대비 대상주 80%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주식 어디 없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이어서 또 다음 질문 해볼게요. 그럼 그 좀 나름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중소형주 투자가 주린이들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그 친환경 이제 친환경 기업들 엄청 붐 일었다가 지금 엄청 바닥기고 태양광 같은 맞습니다. 거. 그리고 코로나 때 바이오 주식들 이렇게 떴다가 뭐 우리나라 제약 미국 화이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회사들도 코로나 치료제 나온다 3차 임상 실험 들어갔다 했는데 막상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낸 회사가 진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미국의 바이오 대장주도 지금 마이너스 뭐 한 80% 조금 요즘 올라오긴 했지만 정말 바닥을 기고 있는데 뭐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미국에서는 미국 제약회사들은 망한 회사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것들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 AI가 지금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 뜨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붐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거의 주식시장에 이런 테마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물론 저도 AI 투자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소형주를 좀 사실 그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런 어떻게 의견 갖고 계시냐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좀 PD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예전에 방송하다가 주린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혼났습니다. 이게 그 주린이라는 표현이 어린이를 비하하는 표현이래요. 저희는 그렇게 안 보는. 그렇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를 써도 되나 그래갖고 잠깐 생각을 했고 그 말씀드리면 사실 항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옥석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친환경, 전기차,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메타버스까지. 그래서 옥석가리기가 중요한데 구독자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연륜과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테마나 이러한 띠이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길게 좀 일단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런 어떤 테마나 이런 것들에 뛰어들었다가 손실을 보게 되는 케이스는 고점에 들어가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고점에 상장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창 오른 다음에 야 2배, 3배 올랐대. 그러면 그때 우리도 해볼까라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생성형 AI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완전 초기 산업이다. 저희가 이제 그냥 관념적으로만 AI 이러지 사실 뭐 AI가 AI 그래 AI 나도 알아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년부터는 저희 실생활에 파고드는 생성형 AI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게 사실 올해 상반기에 AI 관련한 주식들이 잠깐 떴었어요. 국내에서도 잠깐 시세를 줬다가 이제 뭐 6월, 7월 넘어가면서 이제 좀 하락을 좀 해서 조정을 많이 받아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작년 11월 달에 오픈 AI사에서 챗GPT를 발표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생성형 AI라는 이런 어떤 컨셉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엔비디아가 먼저 보여줬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줬고, 국내에서는 아직 솔직히 보여준 기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야, 그러면 국내는 네이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이버도 그 하이퍼클로바 X라는 이 생성형 AI,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사람들이 아직 잘 상업화가 안 된 상황이죠. 물론 들어가시면 이제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시간이 걸립니다. 돌이켜 보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진짜 본격적인 시세를 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저희가 다니다가 도로에서 전기차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근데 그 전부터 LG화학이 배터리 투자한다, 그다음에 뭐 양극재, 음극재 공장 짓는다 이런 얘기는 숱하게 나왔었거든요. 그 전까지도 물론 견조하게 시세가 움직이고 있었지만 폭발적인 시세가 나기 시작한 건 도로에 돌아다니는 전기차와 어느 날 주차장에 갔더니 전기차가 있네. 이러면서 진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리는 거야 하면서 시대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생성형 AI 그 산업은 이제 그 도로에 아직 그 전기차가 깔리기 직전의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좋은 정보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궁금한 게 생겨갖고 네. 챗GPT 혹시 써보셨어요? 써봤죠. 써보셨구나. 네.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썸네일 싸움이거든요. 네네네. 어떤 이야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10분에서 15분 혹은 8분짜리 이야기들을 한 20글자 안으로 다 담아야 돼요.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이거 하나의 조회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이렇게 그 많은 의견들을 빌려서 하고 싶은데 혼자 하고 있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챗GPT를 나름 써봤는데 그 괜찮은 단어를 뽑아줘.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자극적이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를 뽑아줘. 하면 부족하지만 저희 지식보다는 AI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얘는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고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의 단어들 이런 거를 나름 또 이렇게 뽑아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도움이 되는데 이거 써보셨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AI들이 진짜 우리 생활에 많이 파고들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그 혼자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팁을 드리면 이 유튜브도 어젠가 기사가 나왔어요. 그 구글 유튜브에서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영상은 사전 고지를 하도록. 그래서 보시면 유튜브로 그냥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PD님이 뭐 이렇게 막 작업하실 필요 없이 한 10분짜리로 이런 컨셉으로 영상 만들어줘 하면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그런 것만 해도 진짜 센세이션하더라고요. 그냥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10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암울하지만 갈수록 그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이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인데 미국에서 그 프리랜서들이 이 자유롭게 잡을 구하고 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사이트가 있어요. 뭐 숨고 있죠. 미국에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챗GPT가 발표된 시점과 이전과 이후에 뭘 조사를 했냐면 프리랜서들의 일자리 개수가 챗GPT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GPT 발표된 시점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트에 올라온 잡의 개수가. 그리고 플러스 임금. 그 프리랜서들이 받는 이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도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GPT 발표 시점부터 임금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해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트에서 많은 잡 중에 많은 것들이 뭐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무슨 카피라이터, 이런 프리랜서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1차적으로 타격을 받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AI가 보급되면서 우리의 삶은 정말 윤택하고 편해지겠지만 반면에 그런 이제 직업들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저도 없어질 수 있어요. AI가 운용해서 해가지고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 빨리 많이 열심히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현대 자산운용이 이제 그 ETF 메이커를 유니콘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삼성하면 코덱스, 미래에셋하면 타이거처럼 이 유니콘 ETF 이제 앞으로 계속 상품 나올 건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번 이야기 더 부탁드립니다. 유니콘 이야기 ETF에 대해서. 일단 저희 29년 만에 우승 LG 트윈스의 염경엽 감독님이 현대 유니콘스 출신이시라는 거. 그래서 유니콘의 저력이 나왔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유니콘은 원래 이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한자로 일각수라고 그러나요? 있던데 하여튼 상상 속의 동물인데 저희는 이 상상하고 있던 상상만의 투자 아이디어, 상상만 하고 있던 거를 직접 구현을 해보겠다라는 컨셉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니콘 기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지금은 약간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한창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잖아요.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데들인데 유니콘 기업이 됐다 하는 거는 비상장 기업인데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부여받으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고 10조 원 이상의 가치를 받으면 데카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가 작지만 강한 기업을 발굴해서 큰 기업 가치로 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당으로 따지면 저희가 뭐 코덱스나 타이거처럼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어떤 이런 큰 식당은 아니에요. 작은 뭐 을지로에 있는 노포 같은 작은 식당인데 저희만의 메뉴, 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팔지 않는 독특한 메뉴를 계속 개발해서 저희가 ETF 상품으로 좀 낼 계획입니다. 네, 방금 그 유니콘 기업에 대한 정의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저도 제 친구들이 그 네. 스타트업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그래요? 나이대가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회사 로비 딱 들어가면 네. 가끔씩 회사 저녁에 놀러 오라 그래요. 플스하러 게임하러 놀러 오래요. 왜냐면 그 거기는 그 사장하고 말단 직원하고 뭐 사장님 이게 없고요. 네. 다 영어로 이름 부르더라고요. 뭐 스티브 위계 구도가 없고 네. 사장 오너든 그 처음 완전 말단 새로 네. 이러한 그 예를 들어서 예비 직원 네. 3개월 수습 기간이라고 네, 하죠. 네, 네. 그런 분들하고 완전 평행선이에요. 네. 다 그냥 막 네. 하고 이름 부르면서 얘기 네. 영어 이름 없는 사람도 지어서 네. 완전 평행 관계를 유지하고 네. 그리고 회사도 되게 자유로워요. 그 네. 6시 끝나면 퇴근인데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네. 저녁에 친구들 내고 와서 회사 로비에서 게임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나름 저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봤어요. 저는 스타트업에 절대 취업 못할 것 같아요. 저보다 한 20살 어린 친구가 제 영어 이름이 케네스인데 하이 케네스 그러면 서울 막 이럴 것 같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쟤는 왜 이렇게 빨리 나가지? 저는 집에 가서 막 상상을 해요 혼자. 제가 요새 무슨 일이 있을까? 왜 그러지? 예. 약을 먹었나? 예, 또 그렇다고 또 대놓고 야 너 왜 빨리 가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혼자 끙끙 앓을 것 같아서 스타트업은 저랑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제 그 회사들 이렇게 로비에 보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이 유니콘 기업도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말씀 그대로 그 1조 이상의 미래 가치를 그 어느 정도 확인할 수 네. 있는 기업이다. 이 회사가 새로 만드는 사업이 전망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야만 그 한국의 그 유니콘 기업 그 인증을 박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야 투자금도 들어오고 네. 이게 이제 그 회사를 계속 굴리고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 기업 가치는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요.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비상장 전문으로 한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투자자들이 이제 보통 스타트업은 돈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돈을 태워줘야 됩니다. 자금을 수혈해줘야 되는데 자금을 수혈해줄 때 이 회사의 가치를 매겨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의 가치를 책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1조 원 이상의 가치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회사 지분을 10%를 증자를 하는데 1,000억을 태우게 되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단숨에 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VC들의 어떤 투자 자금의 규모나 그다음에 기업 가치 평가에 의해서 유니콘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대기업이나 이런 외부의 그 투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업이 뻗어나가려면 아무래도 그렇죠.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ETF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 이번에 현대자산운용에서 ETF 두 번째 상품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 이 ETF 같은 경우는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ETF를 만드는데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실제로 그런가요? 그 펀드만 오래 하시다가 이제 네. ETF가 요즘 대세니까 네. 새로 또 사업을 진출을 나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 상장 받고 그런 게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어렵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일단 상장 심사를 받을 때 이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소 자본금이랄지 아니면 종합자산운용사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비슷한 펀드의 운용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등등등 해서 정량적인 지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경영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 ETF를 상장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요. 그 운용사가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라이센스가 없는 일반 이 투자 자문만 하시는 뭐 이런 투자 자문사나 이런 데서는 못하는 비즈니스인 거죠. 네. 네, 본부장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공매도 금지가 통과됐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환호했던 반면에 기관에서는 또 우려도 많이 했는데 먼저 이 공매도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공매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영원히 뜨거운 감자로 계속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더 뜨거운 감자. 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소액주주분들의 적극적인 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공매도는 사실 선진국에서 되게 좋은 기능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게 예전에 그
셀트리온 맞습니다. 사태 때, 셀트리온 때 회장님. 회장님께서 이제 공매도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개인 이 투자자분들께서 공매도는 적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매도는 그런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정부에서 규제한 대로 무차입 공매도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위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공매도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식이 없는데 그 주식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같으면 차입 공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차입 공매도는 내가 주식이 없어서 근데 팔고 싶어요. 왜 팔고 싶으냐면 저 주식이 빠질 것 같으니까. 근데 내가 주식이 없으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다른 누군가한테 빌려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매도인데 일부 그 외국계 증권사 이런 데서 뭐 행태가 발견됐다고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외부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한 거죠. 그거는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매도는 정상적인 차입 공매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야 공매도는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빼뜨리는 나쁜 거 아니야? 왜 그걸 빌려서까지 매도를 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뭐 라더견 사태, 그다음에 뭐 영풍재지 사태 이런 거 보시면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는 그런 걸로 큰 손실을 보신 분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상적인 공매도 기능이 살아 있었으면 그런 사태가 안 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영풍재지 같은 이런 주식들은 공매도를 치기 딱 좋은, 공매도를 액션을 하기 딱 좋은 주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왔던 회사가 갑자기 1조 5천 이렇게 가는 15배가 튀는데 이 회사의 내용은 변한 게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근데 묻지마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관들이라고 하면 물론 저도 기관이지만 보통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아요. 헤지 펀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롱숏 펀드가 많은데 롱숏 펀드라고 하면 주식을 하나 사면서 주식을 하나 팝니다. 이걸 이제 쌍으로 잡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해지가 되는 거죠. 올라갈 놈, 빠질 놈 잡아야 이게 그거 이제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얘보다 덜 올라갈 것 같다. 예를 들면 같은 업종 내에서 얘는 이만큼 올라갈 것 같은데 얘는 요만큼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얘를 롱을 하고 얘를 숏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페어를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대 수익을 내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헤지 펀드들에서 주로 이제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나온 게 ETF의 유동성 공급자들을 또 공매도를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공매도 때문에 내 주식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저 이건 진짜 개인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데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네요. 예. 이게 저희 운용사에서는 공매도를 전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헤지펀드 입장에서 그렇게 공매도를 하게 되는 케이스는 이 주식이 정말 안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는 것보다는 기관 투자자, 매니저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그분들이 이 공매도를 친 이유는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아니면 펀더멘탈은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비싸졌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공매도를 치는 게 뭐 게임하듯이 저거 빠질 것 같아 팔어 공매도 해 이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식을 빌리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도 돈을 지불하고 공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쉽사리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늘리고 있네라는 종목들이 만약에 보이시면 일단 유념해서 주의해서 좀 보시고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진짜 좋은 회사인데 진짜 좋은 회사 같으면 공매도를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안 빠집니다. 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주식시장이라는 게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좋게 보는 사람이 더 많게 되면 그 힘이 우세하면 공매도를 아무리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 그 얘기는
이 회사의 주식,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취약하구나. 뭔가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주식에 관한 그리고 공매도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공매도에 사람들이 공매도를 보는 인식, 그 한국 사람 사실 이 주식이나 이런 투자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좀 없지 네,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그 좋은 기능들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공매도가 필요악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식의 적정 가치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매도를 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네. 것 그런 기능들도 있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공매도에 대한 시각이 또 제가 그 나름 저도 그 공매도 이슈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도 좀 찾아봤어요. 외국 뉴스에서 외국도 뭐 JP모건이나 외국 계열사들에서 이렇게 한국 시장 평가하더라고요. 공매도 같은 것들도 제대로 못하면 한국의 이런 그 금융시장 굉장히 후진국으로 될 거다. 네. 지금보다 더 퇴보되고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되게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매도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선진 주식시장, 선진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도 그래도 이제 한시적으로 조치를 한 거니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 기간만 좀 잘 지나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순기능,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만듦에 있어서, 다양하게 나옴에 있어서, 이 대차, 공매도, 이런 기능들이 좀 있어야 금융상품도 좀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좋은 면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공매도를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다 같은 외국인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롱머니, 저희가 그냥 주식을 사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장기 투자자 외국인이 있고요. 해치펀드 많이 들어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속된 말로 단타를 한다든지 아니면 숏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외국인도 있고 주로 이제 뭐 외국에 있는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는 장기 투자 성향의 롱머니가 많겠죠. 근데 저희 뭐 홍콩이나 아니면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 이 거점을 두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치펀드가 많아요. 그런 데서는 공매도가 금지가 된다. 그러면 일단 당장은 한국 시장에서 플레이할 유인이 떨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야기에 말씀하신 것들 이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외국인 자본 유출 저도 이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공매도를 우리가 일시적이지만 이제 중단을 하게 된다면 해외에 그 많이 자본이 그 빠져나갈 텐데 주식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자금만으로는 사실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외국의 그 많은 자본들이 유입이 돼야 그만큼 시장이 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외국인 자본이 많이 유출될 수도 있다. 혹시 어떻게 보세요? 공매도 때문에? 근데 다행히 외국인들이 올해 많이 팔았어요. 이미 많이 팔아서 아마 추가적으로 제가 외국인 지분율을 지금 체크를 못 하고 왔는데 한국 시장에서 아마 30%대 초중반이었나?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미 많이 팔은 상황이고 팔게 된 배경에는 물론 뭐 금융시장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았기 때문도 있지만 환율도 많이 좀 약화된 상황이어서 그냥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슈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또 한국 시장을 많이 이탈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럴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다행이다. 외국인들이 이것 때문에 대규모 또 이탈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왜? 이미 많이 이탈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올 시점을 노리고 있는 외국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공매도 때문에 일시적인 거니까 시장을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된 거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작 사태, 사실 지금 올해만 한 3번째 정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유독히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터진다는 느낌도 받는데 한국의 이런 주식시장의 그 고질적인 문제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사라져야겠죠.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의견 또 부탁드립니다. 이 주가 조작 사태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러 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근래로 무슨 그 피 한 방울로 모든 질병을 진단한다고 했던 그 여자분, 그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무슨 수소 전기차를 개발했다 해가지고 또 한 뭐 그런 업체도 있었고, 뭐 있었죠. 뭐 등등이 있고, 하여튼 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 1차적으로는 주가 조작을 한 일당들이 가장 큰 책임이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엄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정부 기관 금융 감독하시는 분들이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모니터링을 좀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를 지킬 수 있는 건 저 스스로밖에 없어요. 내 몸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는 건 내가 지켜야지 누군가가 해주기만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주식시장을 이 거대한 카지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구독자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뭐 웬 카지노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게임판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강원랜드도 있고 아니면 뭐 마카오 카지노, 라스베가스 카지노 있지만 카지노에 가시면 혹시 뭐 바카라 해보셨나요? 뭔지는 압니다. 네. 해본 적은 없는데 알고 있어요. 이게 홀짝이거든요. 네. 그다음 뭐 슬롯 머신 뭐 이렇게 땡기는 거 있잖아요. 가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진짜 막 현란하고 번쩍번쩍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탄식 소리 나고 막 난리 나요. 예. 그 텐션을 올려요. 예, 텐션이 올라가요. 흥분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흥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막 현란한 조명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보시면 슬로머신 같은 것도 막 갑자기 막 구석에서 막 땡땡땡땡 음악 소리 엄청나게 나면서 막 종 치는 소리 나고 그러면 사람이 막 흥분되거든요. 예. 소리가 나고. 예, 소리가 나고. 얘 터졌다고. 예, 터졌다고. 그러면 막 우르르 또 가죠. 거기 가고. 그리고 막 바카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테이블 하나에 이제 이 딜러가 있고 쭉 둘러 앉아서 이제 뱅커 플레이어 홀짝에 겁니다. 배팅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마카오 바카라를 한번 갔다가 되게 독특한 경험을 한번 했어요. 뭐냐면 보통 뱅커 플레이어 왔다 갔다 50대 50이겠죠. 확률상으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따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뱅커 쪽만 계속 이기게 되는 테이블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미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서 여기저기서 사이드 배팅이라고 하는데 내가 테이블에서 게임하고 있는 사람 말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칩을 꺼내서 내 거에 같이 얹습니다. 근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 뱅커가 계속 나오면 이제 플레이어 나올 것 같은데 홀만 계속 나왔어요.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만 나왔는데 이제 뒷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뒷면을 거는 게 보통 인지상정인데 그 사람들은 홀에 계속 겁니다. 심지어 더 배팅 금액을 늘려가면서 홀로 계속 거는데 희한한 게 이만큼 이렇게 배팅 금액을 늘릴수록 홀이 계속 나와. 홀이 또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이 더 몰려요. 막 구름처럼 막 거기는 그래서 막 이제 테이블에 보통 한 8명 정도 앉는데 뒤에 서서 사이드 배팅 하는 사람까지 하면 막 30명씩 막 때려 몰려 있는 거죠. 여기저기서 막 팔이 쑥쑥 나와서 막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주식시장이랑 똑같다. 계속 올라요. 한 주식이 오늘 10% 올라요. 내일 뭐 한 1, 2% 끝나고 그 다음 날 또 7, 8% 올라요.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날 한 1% 빠져요. 그 다음 날 또 막 9%, 10% 올라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지표가 있잖아요. 툭툭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러고 나서 한 50%, 100% 올라서 쫙 서게 되면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이 생기십니다. 거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 있는데 거기서 이건 되는 주식이야.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사실 미리부터 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이 주식을 매입하고 계셨던 분이면 그런 분들은 고점에서 뭐 20, 30% 조정 받아도 뭐 충분히 드셨으니까. 근데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15%, 20%만 조정 받아도 이제 막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이제 막 떨어지면 공매도 타신 것 같기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고 저희가 카지노에 가서 될 대로 되라라고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런 리스크를 신경을 쓰고 줄 타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그런 걸 이제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 착 모멘텀이 붙어서 막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시는 것도 뭐 하시는 건 좋은데 대신 그럴 때는 본인만의 어떤 관점과 본인만의 그런 어떤 타이밍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쌓여지는데 수영장에 물 빠지는지 모르고 계속 그 수영장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뭐 경험이나
일단은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지키시면 저희가 주가 조작을 타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에 묻지마로 따라가는 행위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지금 그 답변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쉽게 네. 말해 네. 공부해라. 왜냐면 우리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내가 주식에서 내 돈을 넣으려면 네. 이 종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악재는 없을까 이 기업에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야 이거 뜬데 이거 오른데 가자 그렇게 했다가 물리면 당연히 내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는데 네. 좀 덜컥대고 돈 넣었다가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면 날릴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공부해야 된다는 거. 공부하셔야 되고요. 내가 투자하려면 공부해야죠. 네. 공부가 아니시고 이러신 분도 계세요. 야 주변에서 내가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회사가 무슨 수출 계약이 있다더라. 근데 그게 규모가 얼마래. 그래서 이거는 고급 정보야. 신문에도 안 나왔어. 그래? 그 얼마를 수출하는데 50억 수출이 한대요. 미국으로. 그래? 그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한 3천억 되죠. 3천억짜리 시가총액 회사인데 50억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특수한 글로벌리 유일하게 얘네만 팔고 있는 아이템이고 예를 들면 희귀 의약품이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이다 그러면 유의미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수출 기업인데 야 신규로 50억 100억짜리 수출이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들은 정보가 이 회사의 기업 가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만 판단하셔도 돼요. 네, 정말 이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만큼 큰 건지 아니면 그 정도는 하루 한 2, 3% 오르고 끝날 이슈네. 그거를 일단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테슬라한테 수주 공시를 받았다 했는데 그 공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공시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 수주 금액이 이 회사가 지금 이 부품 회사가 매출을 얼마 하고 있는데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 거지? 매출이 예를 들면 10조짜리 회사, 10조 하는 회사인데 수주를 5천억 받았어요. 그러면 5%잖아요. 매출의 5%. 매출의 5%가 애드가 되면 이 회사 주가가 얼마나 움직일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부터 깔끔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내가 공부를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어디 뜬대 하고 소량을 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그런 경우 가끔씩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라도 혹시 작은 투자감이라도 투자를 한다면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들은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 정보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으면 적어도 그것만은 최소한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라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이거 되게 콕 찔리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런 주가 조작 사태 이런 동전주나 이런 주의 피해를 우리가 안 보려면 쉽게 말해 리스크 관리는 스스로 해라. 정답이십니다. 이건 역시 아무리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잘해주고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왜 투자하는지 여기 이거 주식 이거 별로 이거 어떤 좋은 주식도 아닌데 왜 돈 넣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감독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승장 끝머리에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 뜨고 거의 뜨는 게 끝날 때쯤에 들어와서 대부분 물리시죠. 이런 것들을 사실 방지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희 힐링 여행자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정말 앞으로 5년, 10년을 봤을 때 되게 유명한 기업, 유명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기 성장 종목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고점에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한 사이클 겪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사이클 나오고 세 번째 사이클 나오고 이 사이클이 조정을 받아서 쉬고 있을 때 분산 투자 관점에서 계속 나는 이건 10년 후에는까지는 계속 성장할 기업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분산 투자로 계속 적립식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 그 판단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10년 동안 성장할 회사인지 아니면 성장을 가장한 반짝하는 회사인지 이걸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미국 증시 영상에서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투자한 사업이 미래 뜨는 사업이 아니고 사양 사업이야. 그럼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뜨는 사업이니까 투자하겠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 파트들.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나 전기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꼭 그 종목뿐만 아니라 미래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있으면 이 회사가 성장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네. 안전하게 꾸준히 오랫동안 정액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 사실 가장 주식 투자하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고르려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네, 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다음 네.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들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었는데 네. 사실 채권 가격 보면 긴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많이 올려야 한 번? 대신에 이제 지금은 얼마나 올릴 거냐보다 네. 이 지금 고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거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그 금리 시장의 그 방향들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금리 전문가는 아니라서 채권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의 금리도 항상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의 지표가 중요한 게 나온 게 엊그저께였나요? 미국 CPI가 나왔고 PPI가 나왔는데 둘 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다는 얘기는 낮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예. 그럼으로써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제 경로, 금리의 패스를 예측하는 그런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내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1회 이상 인하할 확률을 거의 100%로 확률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거는 다음 달에 또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결과값에 따라서 또 의견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 정도 그림이 나오면 미국도 여기서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일단 인플레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뭐 여전히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견조하지만 미국도 이제는 항상 기저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 좋았으면 작년보다 더 좋으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올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면 내년도 똑같이 좋으려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경기가 더 좋아져야 이마만큼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 미국이 연준이 우려했던 것처럼 막 과열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금리를 여기서 추가로 올리지는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내년 뭐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를 한 번 정도 내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리는 대충 그런 그림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리를 보실 때 이제 금리를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 때문이잖아요.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때문에. 근데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이미 뭐 저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금리와 채권은 대부분 이게 장기로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한번 인상 사이클, 인하 사이클, 채권 가격의 움직임도 큰 사이클을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잡으면 한 사이클이 가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큰 사이클은 어느 정도 한 8부, 9부 능선 넘은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언제부터 금리가 빠질까를 좀 잘 보시면서 채권 투자하는데 좀 감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이어서 지금 그래서 채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채권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 5년물 금리 5% 넘었었다가 지금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채권이 지금 웬만한 주식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하는데 채권 투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히 채권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구독자분들한테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국고채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준금리가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뷰도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크게 변곡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큰 변곡점이 뭐 올해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 투자에 또 채권을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 적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회사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최근에 보니까 회사채도 이제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량 등급 회사채랑 신용이 낮은 애들이랑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용 낮은 애들은 금리가 안 떨어지고 계속 높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계속 요새 들어서 시중금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이 크다는 얘기는 이 금리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뷰가 굉장히 엇갈리고 헷갈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어? 더 빠질 것 같아? 이게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잘 보시다가 방향이 잡히는 걸 보고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상승 국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 쉬어가기 질문을 먼저 해볼까 해요. 네. 저희가 게스트분들 오시면 요 이야기는 꼭 물어보거든요. 네. 1억 원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나에게 1억 원이 있다면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어디 투자하실 건지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1억 원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진짜 괜찮은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형 펀드에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 30% 정도는 뭐 채권 관련 상품, ETF가 될 수도 있겠죠. 나머지 20%는 유동성 이렇게 가져가서 이 유동성은 언제라도 주식이 뭐 조정받았다? 그럼 펀드를 더 가입한다든지 해서 한 50에서 70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노후 자금을 준비하신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 비중, 펀드 비중은 50%가 아니라 뭐 한 30%. 뭐 아니면 25% 이런 떨어뜨리시면 되고 대신 채권 비중을 높이신다든지 유동성 비중을 높이신다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50%가 아니라 뭐 70%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국 전기차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저희 채널에서 사실 그 중국 전기차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중국 전기차 엄청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2차 전지 주식에 비해서 지금 완전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BYD나 CATL은 지금 매출도 엄청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장이 엄청난데도 보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다른 ETF들이 좀 많이 깎아먹고 있기는 한데 리트값도 폭락한 맞아요. 것도 있고 또 중국에는 시진핑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견해나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중국 전기차가 1위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월간 뭐 반기 판매 대수로는 BYD가 테슬라를 넘어섰다. 그래서 진짜 중국 전기차가 최고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저도 이제 PD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그 차이나 전기차 거의 한 봤어요. 봤더니 많이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구성 내역을 봤더니 BYD도 많이 있는데 다른 말씀하시는 뭐 리튬이나 뭐 이런 생각보다 생산 기업의 비율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 리튬 기업들은 아마 리튬 가격 급등했다가 아마 폭락하면서 빠졌을 거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주가를 다 찍어봤더니 BYD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이제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기차, 중국 전기차 일단 물량으로는 확실히 1위를 찍을 것 같아요. 내수에서 소비하는 게 엄청 많고 수출도 많이 되고 근데 이제 BYD가 1등인데 BYD는 자체 배터리를 탑재해서 생산을 하죠. 그래서 마진도 많이 남기고 근데 BYD의 전기차는 어쨌든 통칭해서 중국산 전기차는 세그멘트로 봤을 때는 고급차는 아니죠. 주로 이제 중저가 라인업에 포진이 돼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제 약간 시계랑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계에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저희가 차고 있는 시계, 그리고 기계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뒤에 태엽 같은 거 막 엄청난 부품 들어가 있는 이 시계는 스위스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겠죠. 근데 그 역사가 거의 뭐 200년, 250년 이러니까. 그런데 스위스 시계가 거의 시계 산업을 장악하다가 일본 시계가 잠깐 1위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70년대 쿼츠 시계를 상용화하면서 쿼츠 시계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배터리 시계. 배터리를 넣은 시계가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80년대에 잠깐 일본 시계가 그걸 많이 이제 출시를 했고요. 일본 시계가 그래서 판매량으로 1위를 찍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의 기계식 시계와는 다르게 너무 편하고 이거 감아줄 필요도 없잖아요. 시간 정확하고 편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신세계가 있나?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시면 배터리 넣는 시계 중에 진짜 비싼 시계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사실 저 지금 궁금한 게 시계에 대해서 비유해 주셨잖아요. 뭐 왜 그 잉글랜드 축구도 보면은 허브로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게 시계 이블로. 저는 사실 시계의 세계를 아예 몰라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시계를 뭐 차본 초등학교 때 돌핀 뭐 10,000원 시계 말고는 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시계가 뭐 태엽으로 감아서 가는 것도 저 처음 알았어요. 아예 그러세요? 갤럭시 워치 말고는 잘 몰라요. 근데 비싼 건 1억도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1억 뭐. 와, 그 가격이면 주식을 얼마 살 수 있지? 아무튼 5억짜리 시계도 있대요. 네네.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시계.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카시오나 이런 그런 이 중저가 시계들 보면 예, 인터넷 쳐보시면 2만 원짜리, 15,000원짜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게 배터리로 갈 수 있는 시계는 거기에 있는 부품하고 배터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로 돌아가는 시계 아니면 오토매틱 이런 시계는 물론 그것도 중국에서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브랜드 가치, 예, 브랜드 가치죠. 예, 그러면 뒤에 있는 헤리티지가 있는 부품들로 구성을 해서 디자인과 이런 것들 철학을 담아서 만든 시계는 말씀하신 대로 뭐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전기차라는 산업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내연기관 차는 뭐 독일에서도 그렇고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회사들이 100년 동안의 기술력을 집약해서 만든 하나의 그 집약체고, 전기차라는 것도 물론 구동장치나 이런 것들은 다 공유를 하겠지만 배터리가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차값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근데 배터리 가격이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질 거는 명약관화합니다. 그 누구라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의 마진이 높아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차에서도 이제 뭐 이 하이엔드급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폴쉐 뭐 이런 애들, 타이칸 같은 거 1억 5천만 원부터 뭐 2억 넘게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전기차 그 정도의 성능은 중국 전기차도 낼 수 있어요. 예. 뭐 주행거리 뭐 한 400km에 뭐 제로백 뭐 한 2점 몇 초? 중국 전기차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가격은 다를 겁니다. 폴쉐가 낸 타이칸이랑 BYD가 낸 어떤 스포츠카 같은 거는 다를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전기차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죠. 근데 이게 포지셔닝의 문제인 것 같고요. 포지셔닝이 높은 급에 되어 있고 테슬라가 처음에 이제 포지셔닝을 되게 높은 급으로 했어요. 예, 고급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테슬라마저도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기차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양분되겠죠. 하이엔드와 중저가 차와. 그러면 중국 전기차는 어느 쪽에 포지셔닝이 될까라고 보면 중저가 라인업에 포지셔닝 될 가능성이 높고, 요 라인업에 있는 중저가 라인업은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네, 가격 경쟁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엔드급은 자기네 브랜드를 앞세워서 뭐 첨단 기능 좀 더 탑재해서 가격을 올리는 추세로 갈 거고요. 시계랑 똑같습니다. 시계도 하이엔드급은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롤렉스 이런 올라가고, 중저가에 있는 시계들은 그냥 가격 똑같아요. 아니면 좀 떨어지거나. 네. 그런 식으로 양분이 될 때 중국 전기차의 미래는 어느 쪽일까라고 그냥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녹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 산업으로 들어가는 데 포지셔닝 돼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있고 하지만 이게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꾸준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물론 판매 대수를 엄청나게 늘려가면서 이익을 유지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겠지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가격 경쟁 산업으로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이 10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장기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분산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그거는 약간 조금 의문이 들어요. 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또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터리가 다른 일반 그전의 자동차 산업에 비해서 차지하는 가격이 엄청 많잖아요. 비율이. 네. 아까 얘기하신 한 40% 정도? 40%. 뭐 더 비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40%라고 치면 엄청난 비율인데, 이 배터리를 만들려면 그 안에 원자재가 들어가잖아요. 네. 뭐 특수 리튬부터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등등. 네, 들어가는데 이런 원자재를 중국이 그래도 꽉 잡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외국 강산에서도 아프리카나 여기저기 많이 또 계속 신흥국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보세요? 이 광물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계속 이어지고 분쟁도 있고 이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도 치열할 것 같은데.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리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얘기하는 커머디티, 원자재에 가깝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 어떤 환경이나 공급이나 수요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리튬 가격이 갑자기 막 올라간다 그래서 배터리 전체 가격이 막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네. 이미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기업부터 이미 많이 만들고 있는 기업까지, 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많죠. 그런 기업에서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코스트를 분명히 절감을 시킬 거고요. 들어가는 양극재나 음극재의 가격이 막 되게 변동이 심하다? 그 가격 변동 심한 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업체들은 또 수많은 기술적인 노력들을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덜 써서 만들까 등등 해서 결과적으로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는 소재 가격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안 빠져 배터리 가격이 유지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산업 논리에 안 맞는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이 배터리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완성차 업체도 그렇고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이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주지의 사실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최대한 물량을 많이 늘려서 이익을 확보하고 매출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건 이제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리튬 가격 폭등 때문에 잠시 뭐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폭등할 수도 있지만 커머디티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OCI라고 하는 기업이 옛날 이름이 동양제철화학이었어요.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그 태양광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데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은 킬로그램당 한 10불, 11불 하려나요? 근데 이게 2000년대 말에 400불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제철화학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제자리에 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커머디티 원자재에 관련한 이 투자는 사이클 이 가격 이런 원자재 가격의 이 급등락에 따른 걸로 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건 그냥 단기적인 투자에 그칠 뿐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도 빠져야 되고요. 배터리 가격이 40%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아마 전기차 업체들도 가격을 내가 마진을 확보하려면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든 현기차든 가격을 못 낮출 거 아니에요. 배터리 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그러면 유지를 하면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잠정적으로 1차적으로 살 전기차 수요자들은 많이 구매를 했는데 높은 가격에도 그 다음 수요자층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차 가격 왜 안 빠진다며 안 살 거거든요. 수요가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추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기차를 만들고 지금 마진 단기적으로 우리 높이 봤어 했던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학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좋은 그 비유도 해주셨습니다. 또 커머디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예전에 20년쯤 전에 포스코가 원래 메인이 철강하고 건설 조선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거의 초대장주였습니다. 그 한동안 10몇 년 동안 기다가 지금 배터리 산업에 이제 철강 들어간다부터 지금 다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커머디티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 정말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지 20년 전에 탑됐다가 한 10년 동안 기다가 지금 다시 이제 엄청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분할 상장도 하고 이 산업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또 바뀔 수 있다는 것. 주식은 진짜 영원한 대장주는 없네요.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불과 근래로 한 3년 정도 됐나요? HMM 현대상선이라는 회사죠. 그 회사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커머디티는 아닌데 주로 이제 배 해상 운임 그러니까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하는 게 폭등을 하면서 이 만년 부실 적자 기업에서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거의 10조 가까운 이익을 벌어들이게 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커머디티 성격이거든요. 배 운임이라는 것 자체가 커머디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때 시세가 급등하고 운임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즐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이거를 컨테이너 운임이 3년, 5년 동안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고요. 그렇게 시황이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맞지 않았을 때 잠깐의 사이클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것만 전문적으로 또 내가 그래도 나는 이런 거에 자신이 있어. 커머디티 원자재, 해상 운임 이런 거는 내가 아주 단기에 잡아서 올라가는 동안 이걸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돼요. 네. 그렇지만 이걸로 드디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대세 상승이 왔구나 해서 뒤늦게 들어가시는 거는 큰일 납니다. 네. 네,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바로 사이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사이클은 미국 주식보다도 또 한국 주식은 이게 진짜 민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반도체 사이클에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기업이죠. 주식에서 이 사이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단시간에 안 되겠죠. 이런 것들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요? 그거를 파악하는 거는 저희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달력을 보면 우리 계절이 24절기인가요? 절기가 있잖아요. 무슨 동지, 춘분, 추분, 하지 여러 있는데
이 절기가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보면. 그때가 되면 갑자기 추워진다거나, 그때가 되면 갑자기 첫눈이 온다거나. 이게 참 맞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죠, 물리. 예. 근데 주식시장은 과학 물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씀들 하시는 게 주식은 종합예술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카지노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저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참여자가 섞여 있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하나의 클릭 하나의 액션 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사이클을 판단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다만 그들이 보고 있는 지표들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경제지표, 그다음에 뭐 수급지표, 그다음에 뭐 가치지표 등등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뭐 리포트도 찾아서 보시고 그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좀 공부도 좀 해보시고 아니면 뭐 크게 봤을 때는 뭐 그냥 단순하게 시세만 보셔도 돼요. 아, 나는 주시장을 이렇게 뭐 20년 동안 보니까 항상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지면 많이 오르더라. 그거 봤는데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내년부터는 뭐 내년에 뭐 코스피에 있는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더라. 내년에 뭐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서 좋아질 거래더라. 그럼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확률을 높이는 것일 뿐이지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사실 교수님들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네. 지금 되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네. 수단을 동원하는 것,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들 다 파악하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경제지표가 사실 주식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초장기 투자로 뭐 정액 적립식으로 하겠다면 사실 이런 경제지표도 필요 없고 월급 그냥 생긴 대로 네. 내면 될 텐데 그래도 이왕이면 네. 싸게 사는 게 조금이라도 네.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지표를 많이 이렇게 또 봐야 하잖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뭐 펀드 매니저들도 그 사람들도 하는 게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파월이 무슨 얘기 하나 맨날 네, 보고 네, 있고 맞습니다. 경제지표 뭐 어떻게 CPI 어떻게 나오나 네. 보고 있고 다 그렇더라 하더라고요. 이 경제지표 주식시장에서 많이 영향 미치잖아요. 네. 이런 것들 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경제지표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많이 보시는 이야기해 주세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이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금리가 있을 거고요. 환율이 있을 거고. 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다음에 뭐 CPI 이런 것도 있긴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10월 달에 일단 플러스가 돌았어요. 13개월 만에. 근데 중요한 이유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수출 지표를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왜냐?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가장 빨리 발표돼요. 전 세계에서. 시기가 심지어 친절하게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잖아요. 네. 교역이 되게 다양한 국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미국으로 수출 얼마 했는지, 중국 수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한 게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친절하게도 우리나라는 10일 단위로 끊어서 또 발표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월 10일까지 수출을 발표를 해주고 20일 되면 21일 날 또 20일까지 수출을 발표해줘요. 그러면 너무 빠른 거예요, 이거는. 야, 실시간으로 수출을 발표해주네? 그리고 11월 말이 되면 다음 달 첫날에 11월 달 수출을 발표하죠.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는 거고요. 10월 달 수출이 처음으로 플러스가 돈 거를 확인하고서 발표한 날 외국인이 제 기억에 그날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4천억 가까이를 처음으로 오랜만에 샀어요. 네. 물론 수출 때문에 샀다고 보는 걸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드디어 좋은 신호가 나왔구나. 한국 시장에도 이렇게 좀 인식을 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13개월 만에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CPI나 환율이나 이걸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측 불가능입니다. 네. 저희도 예측 안 되고요. 이런 걸 보실 때는 방향성은 예측해 보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한 2% 나오는데 내년에 2%보다 높을까 낮을까? 네. 요 정도의 감. 그다음에 환율이 지금 1,320원인데 내년에 환율이 오르는 방향일까 빠지는 방향일까? 예, 그런 거죠. 금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이 뭐 5.25, 뭐 5.5인데 이게 내년 되면 올라가는 쪽일까 내려가는 쪽일까? 이렇게 큰 방향성만 가늠하고 가시면 그러면은
큰 실수는 안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경제 지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거 언제 어떻게 나오고 환율 이런 거 뭐 관여할 수가 없는 그렇죠. 문제죠. 내가. 안 그러면 매일매일 나오는 지표들에 치여서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속 이거 보면서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좋았다 하루 좋았다 하루 안 좋네. 지표는 이건 또 좋네. 그럼 또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방향이 중요하다. 네, 중요한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죠. 정도만 파악하고 내가 원래 투자를 하는 목표랑 그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참고 정도만 하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좋은 정보 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국 수출 지표가 10일에 한 번씩 발표되기 때문에 정말 빨리 자주 발표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 지표를 생각보다 많이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너무 친절하게 그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수출의 항목까지 다 나와요. 뭐가 많이 팔렸는지, 뭘 많이 수출했고, 뭘 많이 수입했는지, 그다음 국가별로 어떻게 했는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osis.kr인가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만큼 수출 지표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수출이 한국의 장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그만큼 많이 의존하고 있고,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수출이 우리 목숨을 많이 쥐고 있다는 그렇죠.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또 자주 발표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그러게요. 작년 장부터 배당주가 인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테니까 배당으로 많이들 또 바꿔가시는 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배당에 대해서는 생각이 반반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배당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살 깎아 먹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제 돈을 많이 모으시고 노후를 대비를 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얘기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배당주에 대한 의견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개인적인 의견 또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실 배당주라고 하는 게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아니면 배당을 많이 줄 걸로 배당을 늘릴 걸로 기대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라고 하는 것들이죠. 은행, 그다음에 보험 이런 금융주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아니면 진짜 저평가 가치주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당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근데 아마 100% 다 배당주를 투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버님처럼 이렇게 부를 이루신 분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내가 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15%는 배당주를 갖고 가겠다. 이런 거 오케이죠. 왜냐면 거기서 이제 배당금을 탈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배당주가 좋으니까 나는 배당주 할 거야. 요새 배당주가 인기가 많대. 그래서 배당 귀족 펀드 이런 것도 나오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당 받아서 어떻게 귀족이 됩니까? 배당 귀족을 받아.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당을 따지시기 전에 그 회사를 먼저 보시라. 배당은 저는 차순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7%래요. 7%라고 하면 10,000원짜리 주식인데 700원에 배당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10,000원짜리 주식이 배당을 받을 때쯤 되니까 9,300원이 돼 있어요. 그럼 배당 수익률은 700원 주기로 돼 있으니까 더 올라가겠죠? 한 몇 프로죠? 98. 계산이 갑자기 안 되네. 계산. 그러면 9,300원 주식 됐고 700원 배당 받으면 10,000원입니다. 똔똔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회사가 가치가 상승할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게 먼저고요. 진짜 좋은 기업인 것 같아. 나 투자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심지어 배당도 많이 주네. 그러면 이제 배당주에 들어가 있는 건데 배당도 많이 주네 그러면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일반적인 주식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근데 타겟해서 나는 배당 높은 것만 골라서 배당 시즌에 나는 잘 사가지고 배당금 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말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그냥 배당만 받고 끝날 것인지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이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주가 상승을 저는 더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배당은 후순위로 두고 좋은 기업을 고른 다음에 배당까지 많이 주면 감사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와, 정리가 정말 깔끔하셨습니다. 배당 저도 지금 되게 새겨듣고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배당보다 그 배당주는 회사의 가치를 판단을 해보시라는 네. 말씀. 굉장히 이거 그 배당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 네. 되는 정도로 지금 되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거든요. 이제 야 어디 배당 많이 준대 하면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이 회사 정말 말 그대로 뭐 잘 될 것 같을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사람들 생각했던 것처럼 그 회사의 미래에 정말 빵 터지는 엄청난 수익률을 생각하고 야, 미래에는 모두가 전기차가 될 거고 모두가 이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게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셨었을 거 아니에요. 배당주도 그런 똑같은 일단 가치로 보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번 분기에 얼마 많이 준다, 몇 프로 준다는 그 작은 그 눈앞을 보지 말고 이 회사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될까, 미래에 성장할 기업일까, 똑같이 그걸 보고 하라는 거. 맞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진짜 그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 미래에 얼마나 될까. 하나 그냥 덤으로 말씀드리면 10개 얘기해 주셨어요. 네. 보통 배당 수익률 3-4% 주면 이 높은 편이거든요. 높은 편인데 왜냐하면 코스피 예상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1% 후반대 정도 되려나? 이 정도 될 텐데 3-4%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3-4%는 지금 예금 금리 가입하셔도 1년짜리 가입하시면 한 4%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져 있을 거고요. 6-7% 조금 더 많이 주니까 좋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접근할 때 주가가 많이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배당금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래서 어떤 걸 보면 이제 같이 주죠. 물론 같이 주는데 그래도 야 배당 수익률 9%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기업들이 가끔 있어요.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런 애들은 배당금을 그렇게 높이 준다는 얘기는 이 장기적인 성장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장기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대신 9%까지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주가가 그만큼 많이 하락해 있다는 얘기니 밴드를 정해 놓으시고 야 나는 그러면 배당 수익률 기대 배당 수익률 9%대 주가에 들어가서 배당을 받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왜냐하면 그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주가가 빠지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 배당 수익률이 한 6%, 7%까지 올라올 때까지 나는 그 캐피탈 게인 주가 수익률을 나는 먹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좋은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고금리 정확히 얘기하면 급격하게 올라간 금리 시대잖아요. 배당 뭐 4% 5% 생각하면 지금 은행 예금 넣어놔도 적금만 넣어놔도 그 정도 충분히 그쵸. 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금리 영향에 따라서 배당주의 메리트가 사실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장기적으로 또 캐시플로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배당주에 대한 수요는 어쨌든 꾸준히 있으실 건데, 근데 젊은 분들이 이제 막 배당주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고, 야 이제 금리 떨어진데 다시 배당주 인기 좋을 거야, 나빠질 거야. 그렇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사실 방금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 하면 안 되는 돈을 벌기가 점점 더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그 여기저기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급등주 쫓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 배당 많이 준대. 배당하시는 젊은 친구들 어디 준다 그러면 금방 갈아타거든요. 사실 주식 투자 이런 스타일로 해서는 돈 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음식점이랑 똑같아요. 맛집 있다 그러면 한 몇 주는 우르르 몰려갑니다. 막 예약도 안 되고 막 뭐 대기 막 하고 그러다가 순식간에 또 그거 빠져 없어져요. 그래서 신상 맛집 그리고 약간 유행처럼 돼 있잖아요. 젊은 분들한테 신상 맛집 막 옮겨 다니고 하는 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맛집은 절대 안 갑니다. 그냥 제가 가보고 나서 괜찮으면 저만 거기다 이렇게 몰래 찜을 해놓는 거죠. 체크해놓고 나중에 제가 친한 분들이 있으면 데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와 맛집 이야기하니까 진짜 그 공감됩니다. 제가 저는 인생의 낙이 먹는 거라서. 저도 좋아합니다.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인생의 낙이 고기하고 먹는 거예요. 더 이어서 해볼게요. 이야기. 배당주 그 단점들도 있겠죠. 혹시 또 특별하게 이야기해 주실 단점이 있으실지 한번 의견 또 부탁드립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인데요. 내가 높은 배당 수익률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기대한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빠지게 되면 사실 저는 오히려 손실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제 살 깎아먹기다. 그러니까 7% 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주가는 10% 빠졌다. 그러면 되게 좀 상처뿐이 영광이 되는 거죠. 난 7% 받았어가 아니라 이제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손실이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회사의 가치와 내용과 주가 전망을 먼저 내가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들어가자.
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배당주에 대한 그 의미를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먼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진짜 배당주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아니,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면 올해 초에만 MBA 샀어도 3배는 벌 수 있는데 배당주는 남들 2-3배 벌 때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사실 배당주가 그렇게 등락이 될 일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는데 뭐랄까 좀 메리트 또 얘기하면 또 재미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배당주는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그냥 현금을 타먹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분명히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제 소득이 완전히 끊기신 분들은 배당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그 메리트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지금 중요한 이야기 배당보다 배당주는 이 그 회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거 하나로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버리지랑 인버스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사실 그 ETF 산업이 대박을 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야, 2배 준대, 3배 준대. 야, 떨어져도 돈을 준대. 2배로, 3배로 떨어져도 돈을 준대. 사실 기존에 있던 주식 투자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였거든요. 이게 일반 투자자들도 가능해지면서 말 그대로 ETF가 대박을 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또 이 레버리지 인버스 주린이뿐만 아니라 주식을 수십 년 해오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반인의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전문가의 영역인데 최근에 이거 개인들이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장점과 단점 등 의견 부탁드립니다. 많은 정보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하실 만한 분들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당하시는 분들이니까 하실 거고,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 그러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코스피가 1% 오를 때 레버리지는 2% 오르는 거구나. 코스피 3% 오르는 날 레버리지는 6% 오르는 거구나. 맞습니다. 근데 코스피 1% 빠질 때 마이너스 2% 빠지겠죠? 마이너스 3% 빠지면 마이너스 6%가 빠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져서 한 달 동안 봤더니 코스피가 결과적으로는 5% 올랐어요. 근데 레버리지는 그러면 10%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안 되죠. 10%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레버리지는 하루 수익률만 추종합니다. 절대 하루 수익률만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짜리로 단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오늘 장은 진짜 될 것 같아 해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효하죠. 그러면 하루 먹고 이렇게 빠지면 되시니까. 근데 이거를 누적으로 나는 이건 중기 투자할 거야. 지금 코스피 2380인데 내년에 2800 간대. 야, 그럼 몇 프로야? 20 몇 프로니까 이걸 레버리지를 사놓으면 1년 후에는 50% 가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장기 투자용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하루 수익률만 추종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6% 올랐다 6% 빠진다. 그 다음에 뭐 7% 올랐다 7% 빠진다. 이거를 단순하게 보시면 10,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이 돼요. 그리고 50%가 빠지는 거죠. 근데 원금을 회복하려면 50% 올라서는 안 됩니다. 100%가 올라야 돼요. 이게 굉장히 하락에 대한 이 상승을 극복하기 위한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내가 10,000원에서 5,000원 됐는데 50% 빠졌는데 그러면 50% 오르면 되는 50% 오르면 25% 손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레버리지 인버스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누적으로 투자하시는 마시라고. 그리고 재미로는 하루하루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소액으로 이걸 장기 투자용으로 혹은 내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가져가겠다.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 레버리지 누수 현상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1일 수익률의 2배라는 거. 방금 굉장히 깔끔하게 10,000원에서 5,000원 이야기 해주셨는데 10,000원에서 5,000원이면 이제 반토막 50%인데 여기서 다시 우리 5,000원이 원금을 회복해서 10,000원이 되려면 그 50%가 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100% 2배가 올라야 된다는 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그 저희 채널에서도 저번에 박색 대표님 나와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세요. 미국의 뭐 그 한국 코스피의 뭐 3배짜리 있대요.
미국인가 있어요. 영리가 어디 있는데 걔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2425, 2500 이렇게 돼 있는데 걔는 저 밑에 가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3배짜리니까 계속 횡보하면서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레버리지를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리스키합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사실 이거 투자하는 거 얘기 별로 하지 말라고 어르신께서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자산을 여러 번 하면서 스스로 공부해 보려고 예를 들어서 2021년 고점에 투자했던 레버리지 상품들은 지금 2022년에 한번 내려갔다 올라왔죠. 얘들은 만약에 고점에서 투자한 상태로 그냥 놔두면 마이너스 60, 70, 와 80까지도 있더라고요. 저 진짜 소량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걸 물타기를 하면은 지금 플러스 난 거 지금 같습니다. 근데 가만 놔둔 거는 와 회복 불가, 그냥 거의 없어진 돈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투자한 사람들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 제일 많이 쓰시는 거 TQQQ 있죠. 왜냐하면 저희 채널의 메인이 나스닥 100이기 때문에 그 3배짜리 TQQQ랑 SQQQ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논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거 진짜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미국 주식 카페 보면 이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전문가의 영역도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전문가도 안 하시잖아요. 네,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렇죠. 기관이 되면 남의 돈을 갖고 3배씩 굴려버리면 이거 까먹으면 복구도 안 되고 어떻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강원랜드 간 거랑 다름없죠, 그렇죠. 저도 그 말씀을 담고 싶은 거거든요. 기관이나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신중한 투자를 권장하신다는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단일 종목보다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한 ETF를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인데 우리 주식을 하는 초보분들이 투자를 시작할 단일 종목보다 ETF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단일 종목의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충분한 스터디, 충분한 학습, 그다음에 나의 생각들을 충분히 가지신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시겠죠. 이 회사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고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도 알아야 되고 등등등 알아야 되는데 ETF의 장점은 딱 타이틀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컨셉, 어떤 섹터, 그다음 어떤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는 로봇 산업이 될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조선 산업이 될 것 같아. 나는 R&D가 높은 그런 회사들이 좋을 것 같아. 딱 집어서 이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거고요. 이게 이제 또 식당 메뉴로 굳이 비교를 드리자면 세트 메뉴입니다. A 세트, B 세트, C 세트. 세트에는 우동 세트는 우동 A는 우동에다가 초밥 2피스에 샐러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 B 세트는 무슨 좀 좋은 게 튀김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등등 있잖아요. 세트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게 고르실 수 있다. 보통 이제 처음 가는 식당 가시면 메뉴가 많잖아요. 뭘 먹을지 몰라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보통 그래도 요새는 좀 친절한 게 메뉴판에다가 이제 여기 베스트 써놓죠. 그러면 이거 시키면 되는 거구나. 이제 백종원 씨는 그러더라고요. 메뉴판에 가장 위에 있는 메뉴를 시키면 된다고. 근데 ETF 이제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면 내가 이제 직접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ETF는 거기서 친절하게 세트를 구성해 준 거를 드시면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두 번째는 ETF는 나름 분산이 되어 있는 상장 펀드입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끼리 자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ETF를 또 엮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EMP라고 하는데, ETF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그럼 ETF가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초분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ETF 하나에도 보통 적게는 20개부터 많게는 막 몇십 개씩 들어가 있는 ETF를 여러 개를 또 갖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종목으로 치면 수백 개 종목을 내가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분산이 매우 잘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의 어떤 수단으로선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쉽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깔끔하게 한마디로 ETF의 일단 메인은 분산 투자네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이 투자 수단이 분산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죠. 부동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부동산은 이것저것 다 갖고 있으면 세금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좋은 거 하나에 딱 그냥 강남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주식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반대로 해야 되죠. 어느 자산이 잘 되고 어느 자산이 오히려 상폐돼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산을 해놔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ETF를 저희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또 중요한 건 이거 단돈 우리나라로 치면 10,000원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쉽게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공부하려면 많은 그 단일 주식 찾아내려면 뭐가 들지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공부하는 시간 줄이려면 뭐를 먹어라? 세트 메뉴를 먹어라. 그 백종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백종원 아저씨처럼 어느 들어가면 배고파서 들어가는데 뭐 먹을지 모르겠으면 베스트 메뉴 시켜라. 그런 것처럼 자동 분산 투자가 가능한 ETF가 우리 같은 주식 초보들한테 훨씬 더 좀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 중요한 거 안전하다는 맞습니다.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사실 저희는 구독자분들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전하게 하는 투자를 위주로 권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로 안전하게 장기 투자로 ETF를 모아야 하는 이유. 너무 추상적인 질문인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ETF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실 때 ETF를 통해서 이게 구현하시는 게 가장 쉽다. 왜냐하면 일반 펀드나 개별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보셔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ETF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컨셉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손쉽게 그냥 HTS에서 매수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 부분이 있고 또 좋은 거 하나는 이제 아마 펀드를 가입하셨다가 되게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펀드를 가입하고 나면 수익률은 생각날 때마다 보시겠죠. 내 펀드 기준가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빠질 때 이유를 몰라요. 올라도 이유를 몰라요. 도대체 무슨 종목을 들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운용 보고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 보면 이런 종목이 들어있구나 그때 보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환매를 하시겠다 하면 당일날 환매도 안 돼요. T+2일 뭐 이렇게 환매가 되니까. 그래서 신속성과 투명성 측면에서는 ETF만한 게 없죠. 왜냐하면 HTS 매일 장 시작하는 9시에 켜면 내 ETF 시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 뭔지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팔고 싶다? 그럼 당장 거기서 매수 주문 내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에 해지 요청을 해야 되겠죠. 막 앱 찾아 들어가서 하시고 저거 하면 또 그것도 약간 품이 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ETF가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라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ETF가 막 되게 상장하고 나서 되게 좋았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간 다음에 막 40% 손실 보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잠깐 뜨는 테마를 추정해서 들어가신 분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ETF를 투자하실 때도 이게 5년, 10년 갈 수 있는 장기 테마인지 플러스 이 ETF가 낮은 가격인지 그러니까 이 ETF가 충분히 시세를 줘서 지금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뭐 2차전지 배터리처럼 그런 혹시 그런 ETF 그런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10년의 장기 산업 사이클의 초입 국면에 있는 그런 어떤 산업들의 종목인지 이걸 잘 판단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가 손실이 일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년을 가는 테마고 산업이다 그러면 분산 투자 적립식으로 계속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면 된다. 주식이랑 비슷합니다. 주식 거래하듯이 똑같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아마 3년 5년 뒤에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ETF에 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장점들에 대해서. 사실 내가 하고 싶은 투자에 대한 구현이 쉽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또 제일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포트폴리오 짜기 쉽다고. 진짜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거 이때 그냥 뭐 미국에 난 전반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뭐 S&P 500 하나 사면 끝납니다. 맞아요. 정말 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거, 펀드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면 왜 빠지는지 뭘 샀는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데, ETF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내가 하다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한 번 더 공부하고 다음엔 틀리지 말아야지 하고 그 복귀를 하고
하잖아요. 왜냐면 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그렇죠. 위해서. 주식 투자는 정말 이거를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다 그거니까. 돈이 날아가지 않으려면. 근데 ETF는 그게 방이 가능한 맞아요.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얘기. 사실 이건 ETF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 부동산, 모든 투자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10년 이상의 장기 테마인지 내 자산이 앞으로 오랫동안 상승할 가치가 있는지를 네.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도 네.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모든 투자를 볼 때 우리가 그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볼게요. 네. 아까도 상품 그 현대자산운용에서 상품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네. 현대자산운용에서 어떤 마인드로 지금 투자를 이제 앞으로도 하고 계신지 ETF도 상품도 많이 내시겠지만 네. 또 펀드도 운영하실 거고 어떻게든 또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떤 마인드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지 회사의 투자 마인드랑 전략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뭐 그 외형이 아직까지는 막 엄청 크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굉장히 스마트한 조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사실 자산운용사가 어떤 자산운용사가 좋은 운용사냐, 어떤 운용사가 경쟁력 있는 운용사냐 그러면 딱 들었을 때 이름을 아는 운용사 물론 중요합니다. 일반 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 소비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회사의 레코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들의 성과가 어떤지, 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들의 수익률이 어떤지, 특히 계속 말씀하신 게 이제 중장기 투자,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수익률이 어떤지.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 회사 펀드들의 장기 수익률은 제가 감히 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중소형주 펀드도 그렇고 일반 주식형 펀드도 그렇고 성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 가서 아니면 뭐 앱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3년, 5년 수익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과로 보여온 회사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고 하실 수 있는 회사, 고객의 수익률과 어떤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그 수익률이 안 좋고 제대로 회사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네. 못 나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창피해서 못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상품 ETF 상장하시는데 네. 상장이 안 됐겠죠. 그렇죠. 네. 깔끔하게 정리가 네, 되네요. 네. 어떤 마인드로 투자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투자하는 네. 회사다. 근데 이제 유니콘 기업에도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이름도 유니콘 ETF로 이제 시작을 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중소형주 특히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강소기업이고 네.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건 중소형주인데 저희는 중소형주에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사실 우리가 짧게 만나기로 했었는데,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그러네요. 많은 정보를 이야기해 주셔서, 지금 해가 졌습니다. 해가 졌네. 네, 그 본부장님 오늘 그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나름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투자자시잖아요. 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얼마나 그 열심히, 나름 그 또, 이제 이런 말씀 괜찮을까? 피똥싸게 공부를 해서 이 자리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네. 오셨는지, 네. 살아오신 이야기 또 부탁드려요. 네. 저는 사실 원래는 뭐 이런 뭐 개인적인 얘기를 여쭤보시니까 그래서 저는 뭐 중학교 때는 그래 변호사가 멋있는 것 같아 법대를 가볼까? 고등학교 때 가서는 경제학이 재밌을 것 같아 경제학을 공부해볼까? 대학교 가서는 그냥 막 놀다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지? 근데 선배가 중에 하나가 자산운용사에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형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펀드 매니저래요. 펀드 매니저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한 50억 정도 굴려. 그래서 50억이요? 그때 당시 50억이면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멋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형이랑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갑니다. 펀드 매니저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그 형은 떨어지고 저는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은 이제 운용사가 아니라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럼 나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증권 관련 업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발을 들이게 된 게 지금까지 온 거고요.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진짜 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랜 경험을 쌓으신 분들한테는 좀 뭐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제 업이기 때문에 제가
벌어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태되고 예,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주식 투자하시고 뭔가에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평생 공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평생 학습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가지고 앞으로도 미래의 먹거리를 계속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 발을 여기다 들여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 있다.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라는 부분이고,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서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평대에 막 신간 서적 쫙 나와 있잖아요. 주식 재테크 관련 분야에 가면 엄청 많아요. 경영 서적 이런 데 보면 뭐 주식부터 부동산 등등등 많은데, 그런 책 다 좋습니다. 사실 다 좋고 진짜 그 중에는 정말 볼만한 책도 있고. 근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전이라고 하죠. 스테디셀러 고전들은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고전들을 좀 많이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50대 이상 되신 분들한테 좀 고전 좀 읽으세요. 뭐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 책 좀 읽어보세요라고 하시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핫하다는 책 이런 것도 물론 보세요. 보시는 거 좋은데 너무 거기 맹신하시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만의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 업을 지금 뭐 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실패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간다든지 아니면 손실을 크게 봤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녹여내는 거. 그래서 본인만의 철학을 좀 약간 확립하시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생각을 하고, 일례로 이제 크게 투자 방식으로 보면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탑다운, 그 다음에 바텀업. 탑다운이라는 건 내가 이 세상의 흐름의 변화를 어떻게 크게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탑다운인 거고요. 바텀업이라고 하는 건 나는 기업 가치만 볼 거야. 나는 이 한 기업, 내가 투자한 기업만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나는 오랫동안 투자할 거야. 이게 바텀업인데, 이 기업만 보실 경우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단순히 물론 저희 같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 종목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도 물론 일리는 있지만 그건 그거고, 그래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해도 내 관점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은 안 좋게 보지만 난 좋게 본다. 저 사람은 좋게 보지만 난 안 좋게 본다. 이런 관점을 세우고 본인만의 주관으로 움직이시는 게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살아남는 길이 아닌가,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럼 계속 휘둘려요. 그래서 본인의 주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투자에 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거는요, 전문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90이 넘은 나이에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 공부 안 하겠죠. 주변에 얼마나 유능한 인재들과 직원들, 젊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다 끌어다 놓고 매일 회의하고 매일 공부하고 매일 스터디하고 연구할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기업을 고르는 능력을 눈을 남들보다 조금 더 보는 것 뿐입니다. 워런 버핏 같은 평생 주식을 해오신 분, 70년을 해오신 분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 유튜브가 정답이 아니에요. 저희도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또 보시는 것도 우리가 돈 불리려고 하는 거지만 참고가 그냥 참고가 되는 거지. 아까 또 방금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런 수많은 지식들을 다 보고 또 판단을 해서 본인만의 이제 투자 노하우, 또 본인만의 공부, 본인만의 이 플랜을 짜서 결국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다 참고 정도만 하라는 것.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맞다. 제가 이거 오늘 이제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빼먹었어요. 투자에 대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투자하세요, 어떻게 투자하세요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면 나한테 공부가 되지만 타인의 실패한 사례들도 사실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게스트를 모시면 이제 이분이 지금은 잘 되고 잘 열심히 달리고 계시지만 과거에 넘어지고 엎어진 적, 또 실패하신 적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패에 대한 사례도 한두 가지 좀 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오늘 질문지로 준비를 해오진 않았는데 네. 혹시 과거에 실패한 것들은 이제 자산이나 뭐 투자나 어떤 경우들이 있으셨어요? 예를 드시면. 실패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뜻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에 남으신 게 있다면 좀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그 동양제철화학 OCI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주식에 투자를 회사 차원에서 이제 매니저 차원에서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주니어 레벨이었어요. 되게 좀 어린. 그래서 호기로 주변의 선배들이 야,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팔아. OCI 막 50만 원, 60만 원 갔죠. 이제 팔아야 돼.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질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화학 섹터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지금 400불, 450불이지만 600불까지 갈 것 같습니다. 600불이 가게 되면 얘네가 증서를 몇만 톤을 더하니까 얘네 기업 가치는 얼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80만 원, 100만 원도 갈 수 있습니다. 해서 버텼어요. 근데 못 가고 꼬꾸라졌죠. 예, 그런 거. 그때는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많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한 투자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확률을 높여갈 뿐이다. 아까 방금 PD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실패한 거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언론에 나오는 건 성공한 것만 나오잖아요. 실패해서 물린 종목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냥 안 드러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100% 성공하는 확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하는 얘기가 51%의 승률만 꾸준히 가져가도 훌륭한 투자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0%에서 1%만 더 높아져도, 네. 그러면 뭐 49개 손실 보고 51개에서 이제 수익을 보는 거죠. 예. 그런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답은 없다. 항상 확실히 오르고 확실히 빠질 건 없다. 다만 그 가능성을 내가 얼마만큼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느냐, 자신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나의 신념이 합리적인 근거와 추정의 바탕에서 나온 신념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방금 실패에 대한 그 사례를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우신 부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뭐, 네, 전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느끼는 게 있다면 네. 딱 답이 하나로 나오네요.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 네, 분산 투자하셔야죠. 우리가 그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어쩌고 내가 이 분야에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맞아요. 시장은 분명히 이렇게 갈 것 같은데도 왜냐하면 나 혼자 투자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자본들이 다 왔다 갔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이야기한 전망과 내가 생각한 전망과 수많은 공부들이 이게 그 방향대로 분명히 미래에 가는 섹터인데도 시장은 그렇게 안 가는 경우가 맞아요. 너무도 많기 때문에 네, 그거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되게 기억에 남네요.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확률을 높일 뿐이다. 네. 우리가 이 확률을 높이는 것도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해야 네. 됩니다. 역시 진짜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 본 것, 그러니까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빠지는 이유를 찾으면 내가 봤을 땐 예를 들면 이 회사는 아니면 이 ETF는 정말 괜찮은 장기적으로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뭐 뉴스가 뭐 이상한 뉴스가 나온다든지 뭐 갑자기 뭐 중동 전쟁이 터졌다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내가 이 회사 이 ETF를 투자했던 포인트를 재점검하시고 그거에 이상이 없이 그냥 주가가 빠진 거다. 그러면 그때는 적립식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계속 적립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 큰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 저희 아버지가 수많은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말씀하신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다 얘기해 주셨어요. 분산 투자하고 주가에 상관없이 그냥 뭐 경제지표 뭐 어쩌고 그냥 상관없이 네. 월급 나오는 대로 네. 일정 투자 금액을 떼서 우리 적금하듯이 정식 투자로 10년 장기도 아니야. 네. 평생 투자하라. 네. 이 방법을 하면 진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 전체에 ETF로 투자하라는 거. 네. 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알고 공부를 해야 얼마나 알겠어요. 네. 전문가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받아들이는 이 정보들이 제약적이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종목을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고를 수 없기 때문에 ETF로 그냥 전반적으로 네. 투자를 하는 거지. 그렇게 안전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2024년을 봤을 때 뭐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뭐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유망 섹터, 유망 산업이 뭘 거냐 항상 나오죠. 내년도 코스피 전망 얼마고 뭐 유망한 섹터는 그러면 사실 큰 차이 없어요. 대동소이해요.
내년도에 유망할 산업 뭐 반도체, 헬스케어, 뭐 AI 뭐 몇 개 없거든요. 말아서 얘기할 수 예, 나온 근데 그 중에 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뭐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난 모르겠다. 그럼 세 개를 분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골고루 해놓으시면 하나가 안 돼도, 두 개가 안 돼도 하나가 잘 되면,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 효과가 나옵니다. 역시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네, 오늘 드린 많은 이야기 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까지 사실 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는 했는데 네. 정리 차원에서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네.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뭐 사실 그 힐링 여행자님께서 그 투자의 정석을 제대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훌륭한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본인만의 스타일과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나의 주관을 가지셔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네. 그러다 보면 그러시려면 이제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나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예, 투자 방법이든 아니면 투자하는 성향이든 투자 스타일이건 본인만의 것을 찾으시고, 그게 이제 본인이 몇 번 해보시면 자신감이 붙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 있는 분야가 생길 거라고요. 섹터든지 아니면 뭐 스타일이든지. 나는 가치주가 맞는 것 같아. 나는 성장주가 맞는 것 같아. 나는 대형주야. 나는 중소형주야. 스타일이 나눌 거. 본인이 잘하시는 쪽에 집중을 하시고, 이게 매니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매니저도 다 스타일이 있어요. 심지어 펀드도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가치주 펀드, 성장주 펀드, 중소형주 펀드 다 달라요. 근데 본인이 잘하는 분야에 특화가 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 주식형이라고 하는 이 광범위한 펀드, 일반적인 보통의 펀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니저의 성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도 잘하는 국면이 있고 못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특정 해는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특정 해는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잘하는 해에는 남들보다 더 잘해서 못하는 해에는 남들보다 덜 못하는 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훌륭한 매니저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성과가 굉장히 좋은 매니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도 ETF 투자하실 때도 본인이 자신 있고 잘하는 분야에 일단 집중을 하시고, 설사 못하는 구간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시더라도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서 최대한 손실폭을 줄이시고, 또 좋은 국면에서는 더 확신을 가지시고 배스를 많이 하셔서 늘리시고, 어차피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반드시 놓치지 않고 또 쫓아가야 되고, 빠지는 국면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좀 탐욕을 버리시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가시고, 요 사이클을 잘 맞추시는 게,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건데 사실 말씀드리는 게 이제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고, 확률을 높이기에는 분산 투자나 적립식 투자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기 주관에 맞게 우리가 투자 수단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그렇죠. 그 말씀해주신 대로 내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이제 여기저기 그 자산을 넣어보고 이제 돈이 굴러가는 거를 보면, 내가 나에게 맞는 그 성향이 생깁니다. 네. 나는 뭐 부동산주가 좋아, 뭐 기술주가 좋아, 배당주가 좋아. 분명히 그 투자에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 분야를 많이 투자해 볼수록 이제 투자 스타일도 또 생기겠고, 경험도 쌓이는 거고요. 경험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진정한 그 분야에 이제 쌈꾼이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스스로 이제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나에게 투자란 무엇인가요? 저한테 투자는 굉장히 사실은 뭐 생업수단이죠. 생업수단이기도 한데, 굉장히 고마운 건 투자라는 직업 때문에 그래도 남들보다는 세상을 좀 더 면밀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거창하게 통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항상 저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수단이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세상을 좀 다르게 보려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시장 HTS를 켜놓고 보면 빨간불, 파란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게 투자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그리고 어떤 기업이 오를 때, 아니면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아니면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을 때, 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을 때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이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이슈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대략의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해오면서 지금 하는 과정이고,
제가 이제 만 40세를 불혹이라고 하나요? 예. 불혹은 제가 한참 전에 지났기 때문에 불혹이라는 의미가 혹하지 않는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웬만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혹하진 않아요. 예. 야 이거 좋대. 뭐 그래도 저는 그냥 혹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말죠. 저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 투자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해준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네. 그 안목이 생기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 근데 거창하게 제가 감히 저희 구독자분들 앞에서 제가 안목이 좋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안목을 키우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겸손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저도 느끼는 게 지금 말씀 하시는 것 해주시는 것 보고 느끼는 게 있다면 그 주식 투자를 하기 전과 후가 저는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안 하던 공부를 하게 됐고요. 안 하던 뉴스를 보게 됐고요. 안 하던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나만 삼겹살 맛있는 거 잘 먹고 많이 행복하게 살면 끝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지금 되게 세상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하고 알고 나서 살았던 거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그 교훈을 또 한번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본부장님 또 초대 한번 해드릴게요. 또 주식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이 또 부탁드립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